3차 때보다 위험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가격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때는 지났다. 요거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점장님과 작년에 좀 마지막 연말까지는 아니고 아마 9월, 네. 10월쯤, 100월 좀 뵌지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좋을 리는 없죠. 네. 그렇죠. 뭐 그리 좋은 장은 아니에요. 네, 그리 좋은 장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9월달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네, 계속 줄줄줄 새는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저희들 입장은 뭐 얻어맞을 만큼 맞은 거 아니냐. 아주 특별한 일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네. 오히려 그때보다는 위험이 많이 줄었다. 뭐 원래 그리고 또 저건 있어요. 주식쟁이는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지점장님이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쨌든 작년 말쯤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수익률이 대부분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뭐 이런 네. 거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어쨌든 지점장님은 뭐 상승에 대한 믿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니까 제 고객 중에 상당 분들이 수혜 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셔서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컴플레인 이런 거가 비율적으로는 높진 않으신 편이에요. 한 1.5%? 네, 이 정도. 고객이자 약간 유튜브 구독자 같은 팬 같은 그런 것도 좀 느낌도 있으니까.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끊겠죠.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건데 그래도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인내해 주실 만큼의 서로 간의 믿음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꼭 열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2월 달에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고객들에게. 보통 많이 쓰면 1번이거든요. 2번 썼다는 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 달에 보통 한 번이라는 거죠? 네,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썼다는 2번이나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전에 제가 글을 써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했는데 또 전쟁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전쟁은 인간 심리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일단 무서워요. 그거는 전쟁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안 입었죠. 근데 무서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안 겪어봐도 알 수밖에. 그게 DNA에 새겨져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인류 역사에 전쟁 안 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서운 것이라고 누가 크게 설명 안 해줘도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일단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쟁 뉴스가 딱 나면 옴짝달싹할 수 없이 심리가 확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심리하고 같이 안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심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와 좋을 때는 고점이었고 두려울 때는 저점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심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더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됐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편지를 드렸고요. 이것을 보시는 전문 투자자나 증권회사 직원이나 금융사 직원들은 고객들이 고민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심리에 노출시키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려고 우리 증권회사 직원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해야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반인들은 전쟁 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보유 편향이고 조금 더 긍정 마인드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3차 때보다 위험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졌으니까. 네.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요즘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베스트의 윤주 센터장님이시잖아요. 만나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 버텼던 마음들이 다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심리적으로. 버텨야지 하던 게 이제는 자포자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사실은 손해볼 게 크지 않은 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2020년 코로나 때를 상정을 해본다면 지금은 3월 어디쯤? 우리가 2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2,800 하던 게 1,400까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3월 어디쯤 이다라는 거고. 2020년에. 예, 2020년에.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전쟁보다 더 특별한 이벤트가 무엇일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악의 경우는 핵전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회자가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공포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핵전쟁이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수 반토막도 나겠죠. 네. 그럼 2년 뒤에도 지수가 반토막 상태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복원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복원된다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네. 윤지우 센터장님 그런 얘기하신데 동감이 되는데 3,000포인트나 3,10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으면 복원이 안 될 수 있지만 2,600대 지금에서는 네. 매수를 매수를 해서 그르치더라도 결국 복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리 윤쌤께서는 그동안 계속 안 좋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1년 내내. 예, 진짜 1년 내내 안 좋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대담할 때 좀 좋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막 했는데 아니었는데 시장 잘 보셨잖아요. 윤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해석의 중추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심리가 안 꺾이냐. 좋게 볼 수 없다. 실제로는 꺾이는 게 보이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나도 안 꺾인다. 네. 그러니 긍정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시장 그동안 안 좋게 보셨을 동안에. 근데 지금은 드디어 그게 꺾였다. 그러니까는 포워드 가이던스나 포워드 전망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래 전망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꺾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커졌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2,400까지 빠지더라도 네. 이건 복원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서 주가가 우려하는 대로 무너지고 이럴 확률은 점차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점장님 말씀은 2,700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네. 매집을 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지수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도 주식을 일부 좀 팔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3,000대보다 주가가 더 오른 게 있거든요. 어떤 섹터인데요? 섹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철강 쪽이었어요. 철강 쪽. 네네네. 네,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랐죠. 저는 항상 그렇죠. 팔고 나면 더 올라. 사고 나면 떨어지고 전문이야.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고. 네. 항상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문명이라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놈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지수로 모든 걸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이게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전통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게 1월 달에 은행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죠.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이 전쟁 발발 이후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은행은 일타쌍피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사셨으면 배당 받았죠. 주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다 찍었죠. 그러니까 남들 떨어졌죠. 일단 3피네. 그렇죠. 그죠. 남들은 떨어졌고 지수 떨어졌고 자기네는 배당 수익 났고 주가 올라서 52주 신고가 찍었으니 하락 시장에서 플러스 났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약간 두근두근 하셔요, 지금. 왜요? 올해 좋겠는걸? 올해요? 네, 그래서 올해 저도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주도주를 과거 성장주에서 찾으니까 안 보이죠. 네, 싼 주식들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오히려 조금 잠깐 숨고르게 해야 되겠지만, 조선주들이 꿈틀꿈틀하고요. 작년에 좋을 거라고 했다가 엿먹었던 우리 건설주들, 네. 건설주 정말 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고요. 시크릿컬도 가려고 하다가 지금 좀 쉬었는데 여전히 관심 업종이에요. 네. 철강, 화학 이런 쪽이.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작년에 움직였던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업종 선택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전체 시장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뭐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재미난 사람들은 엄청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지수 보고 플레이하면 멍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는 뭐 올해 뭐 그렇게 화려한 장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확률은 꽤 보인다. 이미 2월달, 1월달에 그런 기미를 좀 보였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주가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에 있는 애들이 주가가 한 30% 50% 오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거죠. 네. 예, 은행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52주 신고가를 뭐 지금은 며칠 떨어졌습니다만 50주 신고가 냈는데 은행 너무 비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거 물론 제가 팔았으니까 잘 갔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근데 비싸다고 아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비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 상승기라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금리 상승이 안 되는 바닥에 적작 긁히는 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돈 빌려도 돈이 안 드니까 많이 갈 놈을 찾아야죠. 근데 지금은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빌려오니까 비용 주고 얼마가 남아야 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할인을 막 땡겨올 수가 없는 거죠. 5년 뒤에 있을 이익을 다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전기차들이 막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리비안이나 이런 회사들 기술력 상당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뒷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는 뒷배도 있고 훌륭한데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좀 약하니까 언젠가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할인을 안 했는데 지금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이 안 되니까 돈은 남아 있고 어딘간 가야 돼. 어딘가는 뭐 지금 당장 뭐 채권 시장 갈 것도 아닌 거고. 올해 상반기까지 잠깐 옆으로 가서 채권 얘기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채권 시장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죠. 금리가 오르는 과정이니까.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 채권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채권이 대안이 된다면 채권으로 빠졌겠죠. 근데 채권이 대안이 안 되니까 채권으로 못 빠지니 그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어딘가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할 게 뭘까 하니까 뭐 음식료 같은 것도 오르고 그 중소장대 산업들도 좀 오르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서 시장 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수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나는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데 옆에서 돈 번 사람 얘기가 들리네 이런 상황이 와서 또 잘못하면 남들 다 오르고 나서 고점 잡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도 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역시나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도 네. 배당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렇지. 은행 예금 3년짜리 예금도 있고 1년짜리 예금도 있는데 정기 예금 1.5% 2.2% 받으려고 그거 하는데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1년 2년 왜 못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은행주들이 배당이 좋았잖아요. 네. 올해 이제 이익은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만 여전히 금융주 쪽에서는 배당 좋은 게 많습니다. 은행 보험 다 마찬가지고요. 물론 금리 흐름에 따라 좀 가격 변동에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쪽에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오늘도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네. 자기 자산의 현금 자산의 90%를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토탈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뭐 특별 우대 금리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전 한 2% 나오더라고요. 세전. 네, 세후 아니고. 네 세전 2%. 1년짜리 뭐 그렇게 들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돈을 버신 거로 느껴지세요 아니세요라고 제가 물어봤죠.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분에게는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일부만 배당을 꾸준히 몇 년간 5년 이상 꾸준히 잘 줬던 회사의 주가 중에서 오르지 않은 주식을 공략해서 한번 들고 있어 보셔라. 예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1년 있어 보고 또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뭐 조금 더 사시던가 뭐 그렇게 비중을 조금씩 그런 쪽으로 돌려놔라. 네. 지금 은행주 봐라. 은행한테 예금을 줄 게 아니고 은행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알아요. 제가 계속 은행주를 재작년에 얘기했다는 사실을. 영상에서. 예, 저희 그 증시가 채널에서, 쪽이 이제 TV. 채널에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는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 당분간 안 좋고 은행 예금은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도 우리가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쪽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주식이 선택지에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우리가 좋게 보는 쪽은 네.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성장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장주 외에 이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장대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배당이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금융주들도 배당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완만하게 수익률을 좀 낮춰서 그리고 한 1, 2년 좀 긴 시계열로 네.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매일 뚫어지게 눈을 이렇게 봐가지고 거래량이 늘었네, 세력이 들어온 것 같네 해가지고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쉽지 않죠. 그걸 다 파악해서 하시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 관리도 스트레스 안 받게 롱런 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이 배당을 기점으로 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안 되냐? 나 빨리 돈 벌고 싶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막 좀이 날 겁니다. 좀이 있으면서 막 미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4%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거는 결코 나쁜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라라는 말씀과 시계를 조금 길게 봐라. 그러면 할 거 참 많다. 김자가 TV에도 자주 나오셨던 배진환 네. 배진환. 대표님의 전술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길게 갖고 간다. 진짜 길게 갖고 가거든요. 시계열이 굉장히 길어요. 그분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 4, 5년이에요. 시계열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 거둬내거든요. 네. 느긋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반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천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자님이 지금 올해 좀 좋게 보면서 싼 주식을 정리하면 조선주랑 건설주랑 네. 시크리컬 하고 음식료도 지금 음식료. 이미 좀 붙었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일부. 전기전자 일부. 네, 전기전자 일부. 근데 이건 약간 유동적인 게, 네. 삼성이 휴대폰을 잘하면 기회가 한번 열려요. 전기전자 밸류체인에서. 이번 휴대폰은 이제 S22. 네, 그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팔려야 돼요. 절판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절판 마케팅 한 건 아니지만, 지금 3천만 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쇼티지 나가지고 3개월 기다렸는데 이건 안 돼요. 자동차하고 틀려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3개월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딴 거 사요. 그렇죠. 그죠? 다음 3개월이면 다른 거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공부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공급 생산성에 있어서는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 폴더블부터 네. 조금 생산성이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합니다. 지금 올해 폴더블이 1,600만 대 네. 정도까지 1,800만 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팔리면 바로 뭐 몇천만 대 그냥 바로 쏟아낼 수 있었는데, 물론 폴더블은 공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인해 전술이고 장비를 엄청 많이 깔아야 돼요. 뭐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조금 3억 3천만 대 하기로 했는데 뭔가 조금 탁탁 안 맞아 들어가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뭐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휴대폰 쪽에서. 네. 반도체 쪽은 가격이 싸진 않네요. 네. 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애매해요. 호쾌하게 싸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위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깨지거나 안 깨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칼에 많이 찔려 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당해보니까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고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까불고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먹는 건데, 때가 되면 먹는 건데 안 다쳐서 견디고 버티고 가지고 있어야 때가 왔을 때 같이 붐업이 되는 거지. 막 언제든지 돈 벌겠다 까불까불하다가 막 이렇게 칼로 푹푹푹푹 찔리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공세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격적이 아니고 수비적으로 태도를 바꾸셔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로 공간이 있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책에서 그렇게 읽었을 때 몰랐는데 여러 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해보고 그다음 쌓아보니까 이게 안 깨지고 쌓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건 경험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성공 경험을 꼭 해보시라. 작게라도 그거는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가치 투자 한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에서는 어쨌든 그 종목에 관한 힌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종목을 나중에 보면 성장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뭐 수익률이 낮을 때도 있고 하지만 네. 확실히 좀 뭔가 밑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아. 예, 예, 예. 근데 그게 쌓이면은 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항상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뭐 2020년에 수익률이 뭐 10% 났겠어요? 아니에요. 2020년에 웬만해서는 뭐 다들 50% 100%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뭐 작년 같은 해 잘 방어를 했다가 뭐 작년에 3% 시장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올랐으면 방어한 거잖아요. 5% 10%? 아니면 뭐 작년에 6월달 이후로 네. 한 20% 깨졌는데 장이 거기서 한 마이너스 한 5% 10%면 방어한 거잖아요. 이렇게 방어를 했다가 올라올 때 쭉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깨지는 가장 강력한 투자 기제는 심리 기제는 조급함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버리면 내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거는 계속 쌓고 경험을 하고 쌓고 경험을 하고 저희도 중간중간 계속 조급해지거든. 아씨 내가 올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됐지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자꾸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전업 투자자 아니니까 남들하고 비교 대상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지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애간장 다 놓습니다. 그래서 장 거덜납니다. 저희 업에 장 거덜난 애들이 숱해요. 스트레스로. 신라면 못 먹잖아요. 매워서. 그래서 아까 어떤 말씀드린 하방이 단단한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근데 올해는 하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 않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서 오히려 되게 편안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정말 캐치프레이즈처럼 맨날 얘기 드리는 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금이 이미 시세가 났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데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봐라. 그럼 말씀하신 삼성전자 포함된 SK하이닉스랑 해서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크게 좋게 반도체 하반기에 가격 하락이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투자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밸류체인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두 개잖아요. 네. 장비, 소재. 근데 지금 메모리 쪽 투자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 소재를 이게 투자가 한다고 보면 뭐 PER 10배, 11배, 12배짜리 투자할 수 있어요. 뭐 20배 보고 30배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 투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격을 많이 못 주겠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 비싸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애매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메모리 투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꽉 쥐고 공급을 안 늘리면 하반기에 가격 떨어지는 게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표적인 부도수표였던 인텔. 네. 부도수표의 상징 인텔. 인텔이 올해 나오겠죠? 네. 지금 엘더레이크 나왔는데 그 다음 거 나오겠죠? 나오면 DDR5 참 그 DDR5를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네. DDR5 올해는 아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출이 느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올해 연말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개선된 상황들을 맛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파운드리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하지만 수십조 영업이익 중에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반도체 거의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투자가 더 많았고 올해부터 이제 4, 4분기쯤 가서 분기당 1조 정도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에 또 퀄컴한테 또 호라이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수율이 좀 안 나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삼성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말게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은 걸린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대안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TSMC 라인은 뭐 과하게 말하면 절반은 애플이 다 갖고 왔고 걔네한테 라인 다 주고 났어. 자기네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쪼개 먹어야 되니까 라인의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은 비슷한 라인을 미세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도 삼성이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삼성한테 계속 물건을 맡길 것이고 그럼 실력이 늘지 않겠는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TSMC가 7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력을 쌓아온 거잖아요. 40년 넘는 40년짜리의 업력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다져온 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TSMC와 삼성전자 외에는 이 미세 공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AMD,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잘해주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인텔의 앞으로 파운드리 들어오는데요. 인텔의 파운드리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정인성 작가님 반도체 제국의 미래 쓰신 분이 통쾌하게 얘기해 주시더군요. 빼먹으면 삼성전자가 잘 빼먹겠습니까? 인텔이 잘 빼먹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제품을? 무서워서 못 맡길 것 같은데? 자기네 것 기술 다 빼갈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미 뭐 충분한 기술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딱 보면 딱이죠 기술자들이. 그리고 게다가 폰테베키오라고 GPU도 만들잖아요 인텔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맡기기 어렵죠. 퀄컴 잘못 맡겼다가 자기네 통신하고 다 연결된 그 스냅드래곤 그 IP 쪽쪽 빨아먹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텔이 파운드리의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은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라인 증설을 해놓은 삼성전자를 보면 너무 그 파운드리 쪽에서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메모리는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공급이 더 충만하게 늘는 그 설비 증설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하반기에서는 가격을 다시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형, 이건 이제 너무 부도수표를 많이 날려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설마 이번엔 나오겠죠. DDR5 나오면 이 개선폭이 DDR4 대비 한 30%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가격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반도체. 근데 반도체 밸류 체인은 애매하다. 애매하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애매한 자리에 지금 장비와 소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익 증가가 나는 기업들 중에 그 중에 몇몇 놈들은 좋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좋았던 놈들 얘기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나 이런 분석을 제가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거의 다 제 의견입니다.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즌 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목, 삼성에서 SK이노베이션에 속한 좋은 때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계속 늘 거예요. 산업은 계속 증가할 거고. 당연히. 왜냐하면 올해 전기차 생산 대수가 작년도에 500만 대, 550만 대 사이인데 올해 한 1000만 대 될 걸로 보고 있고 아직 1월달, 2월달은 확실치는 않아요. 1월달 한 달에 한 56만 대 전 세계 이러니까 아직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1000만 대 가려면.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보면 성장률이 막 100%씩 나와요. 그래서 한 1000만 대를 갈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여전히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장사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이렇게 될 걸 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공간이 있을까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로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로 안 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아래로 다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과 함께 작년에 좋았던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네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역시 위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밑으로도 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희 입장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고 말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 그리고 약간 더 분위기가 가치 투자 베이스에 조금 가까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은 조금 언제 봐야 되냐면 메타의 오큘러스의 그 확산 속도가 확연하게 늘어났을 때 그 수치를 좀 느껴질 때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오큘러스 비슷한 것들을 막 출시할 때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국면이에요. 모든 게 디바이스 이후 컨텐츠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돼야지 뭐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스마트폰 없었으면 유튜버가 됐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되고 컨텐츠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컨텐츠잖아요. 디바이스가 있습니까? 물론 메타버스를 지금 협의로 얘기한다. 너는 메타버스를 너무 협의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고 무슨 앱을 보고 유튜브를 보듯이 메타버스에 접근이 가능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보유 편향 말고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그 사실은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는 오큘러스를 비롯한 그런 헤드셋 그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디바이스로 인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고민이 있는 게 이게 과연 보편화될 수 있는가요? 보편화되면 한국에 또 난리 날 업종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만드는 디바이스 관련 부품 업종.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이거 그 스마트폰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예를 들어 폭스콘에서 제작을 한다고 해도 애플 글래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 부품은 다 한국에서 조달해 줘야 될 거예요. 안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 이렇게 칩을 실장하는 RF PCB 이런 거 다 한국에서 갖고 갈 거예요. 그럼 한국 기업들 또 난리 나죠. 디바이스 쪽에서. 디바이스 쪽에 난리 나는데 컨텐츠는 그보다 한참 더 후예요. 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NFT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인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게 훨씬 더 높은 비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연 코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 값이 폭등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코인은 기술주하고 같은 취급을 당했고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이 안 좋다는 건가요? 근데 기술주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마치 그 리본의 끝처럼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코인 떨어지기 전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도 적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예. 이 코인 쪽은 과연 금리 올라가는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NFT가 활성화될 것이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웹 3.0에. 이 NFT는 또 웹 3.0 개념하고도 같이 가니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웹 3.0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 1.0은 보고, 웹 2.0은 쓰고 참여하고, 웹 3.0은 나누고 이 개념인데요. 그게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는 그 크립토 커런시와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과 또 거기에 덧붙는 NFT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웹 3.0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웹 3.0에 대한 기대도 많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땡겼습니다. 뭐 조 단위의 그 NFT와 관련된 웹 3.0의 그 기업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막 진행된 상황이라서 개념 정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NFT도 작년에 너무 뛰어나서 네. 이것도 밑에 공간 위아래로 다 모두 열려 있어서 지점장님이 좋아하는 쪽은 아닌. 네, 네. 저의 취향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방이 열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네, 저의 취향은 아닌 거죠. 네. 뭐 이래서 뭐 2019년에 테슬라 투자를 안 한 거죠. 네. 6배 올랐어요. 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속해 있는 인터넷 섹터는 이쪽은 사실 뭐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네, 얘기도 네, 있고 하지만 또 당분간 여기 또 보지 말자는 얘기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애매하네요. 네. 네,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진짜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는 뭐 50% 거의. 네. 뭐 카카오는 이제 지분을 내줬으니까 아마 여기 나와서도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락을 통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투자는 안 할 거지만 왜요? 아직까지 하방이 좀 열려 있는 것 아니 같아서. 그 가오가 있지 2배 이상 먹을 주식을 사야죠. 아. 2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안정성은 있겠죠. 그런 뭐 대형주니까. 근데 뭐 얘네들은 오히려 아까 그 메타나 이런 쪽보다는 좀 상황이 낫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금리 인상, 3월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제 네. 하잖아요. 아마 거의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시는지랑 그다음 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미 뭐 다 반영됐으니까 전혀 미동이 별로 없을까요? 지금 한 4번이나 5번은 다 시장에 반영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요동이 치고 있죠. 그렇죠. 요동이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시장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연준은 계속 4번 내지 5번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7번, 8번, 맞아요. 5번 왔다리 갔다 해서 지금도 똑같이 전쟁 터지니까 7번 할 게 갑자기 4번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연준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이에 연준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네. 우리는 이제 제임스 블러디라고 부르지. 그 사람이 말 세게 할 때마다 주가 빵빵 빠졌으니까. 근데 이 제임스 블러드가 뭐 연준 총재들 중에는 거의 뭐 천재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어떠냐면 점점 그쪽으로 넘어가요, 진짜로. 처음에는 그분 한 분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월러 이사도 50bp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네. 어제 또 어떤 분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50bp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라는 얘기로 계속 조금씩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는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연준 총재들 총 발언의 중간치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25bp가 높아요. 지금이 이제 3월 초 기준으로 25bp가 높고요.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이 높다. 예, 높죠. 네. 근데 만약에 CPI가 네. 3월 달에 7.5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달에. 또 더 튀면 뭐 8.9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데이터 디펜던스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정져서 딱 도장 찍지 마시고요. 오히려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는 거는 계속 추적하세요. 그건 증시각도의 TV에서 맨날 추적해요. 지금 본인 채널 네. 한번 해야 되겠어. 배너 잠깐 나올 겁니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굽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들은 그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블러드하고 한 명 정도만 50bp 얘기를 슬쩍 했고 나머지는 다 25bp 얘기했어요. 근데 반명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는 게 총 12명이니까, 지금 투표권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25bp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니까, 네. 전쟁 상황 좀 봐야지 하면서 50bp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적, 3월 초 기준으로 그런데, 제일 큰 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발표 전에 알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막 88.5%, 9%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 해야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50bp 하면 근데 한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건데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한 단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동안의 몇 년간의 태도를 지켜보면 이렇게 좀 거친 표현으로는 시장을 작살내면서 그렇게 가진 않아요. 절대.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봤어요. 2018년에 금리를 연속으로 3번인가 4번 올리고 나서 그 마지막 올릴 때 설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중립금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립금리 좀 아래에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립니다. 2018년 말에 박살났어요, 주식시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FOMC인가에서 1월인가 2월에 뭐라고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 라고 금리 인하를 다시 금리 인상하던 스텝에서 바꿔요. 시장이 박살나니까 밀려서 금리를 인하한 게 연준이고 파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우리는 주식시장이 빠져도 정권이 흔들거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 흔들릴 때 정권이 흔들거려야 상법도 개정되고 그러는데 네네. 세이브 코스피. 네. 이 상법 개정돼야 돼요. 또 열이 받는데 상법 개정돼야 됩니다. 그 대주주가 지분 팔 때 대주주 것만 쏙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 주주까지 같은 가격에 팔아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바꿔야 되고요. 자사주 매입했으면 왜 다른 사람한테 줘서 백기사 만드냐고. 그런 거 못하게 해야지. 그런 거 안 해야죠. 하여튼 뭐 이런 일련의 상법은 개정돼야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치인들 관심이 많이 올라와야 한국 주식시장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401K도 다 들어가 있고 주식시장 무너지는 걸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예를 들어 50bp에서 막 시장이 또 추가로 해서 완전 침체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네. 그다음부터는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오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로 톤이 바뀔 겁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렇게 살살살살 바뀌는데 반해서 시장의 의견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의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연준이 어떻게
살살살 바꾸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연준이 이번에 FOMC 회의록의 제일 막판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시장과 잘 소통을 해서 시장은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스텝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계속 연준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사전에 가이던스 줄게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갑자기 파월 그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연준 인사들이 매일 뭐 CNBC 가서 뭐 블룸버그 가서 어디 가서 계속 어느 대학 가서 연설하고 인터뷰하고 그게 맨날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얘기했다 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누가 얘기할 때마다 쿵쿵쿵쿵 이러는데 네. 시장이 영향을 받고 뭐 예를 들어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아 하면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장은 5번 금리 인하할 거 다 알고 있어. 인상할 거 이러거든요. 녹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베이비 스텝은 뭐냐면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서부터 나와요. 지금 사실은 금리 한다니까 다 그 전에도 알고 있어 하다가 이제 작살난 게 QT 하겠다고 양적 긴축하겠다고 해서 그건 예상 못했는데 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양적 긴축해도 괜찮아의 분위기예요. 계속 녹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네. 한국에서는 증시각도기가 그걸 가장 열심히 리포트를 해드린다. 아침 8시 전에. 네. 영상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미국 하루에 한 2번 올리신 것 같아요. 2번인가 그러니까 3번인가. 아침은 미국 마감. 미국 마감 다 이렇게 세세하게 뭐 이렇게 손 안 씻고도 손 안 대고도 코 푸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또 뭐 또 다음 달에나 네. 뭐 그 다음 때도 뵐 테니까 뭐 올해 뭐 연말까지 전망할 필요는 없고 그럼 네. 3월만 봤을 때는 주식시장 네. 전망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위험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라. 핵폭탄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윤주호 센터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위험이 낮아졌으니 네.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도 크게 안 다칠 타이밍은 맞다. 물론 3천에 안 사고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3천에 사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요즘 열심히 종목을 바꾸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덜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안 오를 것 같은 주식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그럼 그거 비중을 줄여요. 줄여야죠. 그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엄청 떨어졌는데 다음번에 오를 때 제대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을 사놓죠. 그래서 이게 캐니바리제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리밸런싱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몽땅 주식인 분들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정말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고 계속 더 같이 있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유한 기업들 중에 네. 예쁘게 잘하는 기업들. 계속 흐름도 그랬고 분기 실적도 그랬고 매출도 그랬고 성장률도 그랬고 네. 이런 그냥 무조건 예쁜 거 아니고 잘해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못난 일을 버리고 이쁜 일로 가시. 네. 이게 미인 대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장과 세상이 알아주는 미인 대회로 조금씩 넘겨야 되는 거죠. 내 눈이 이쁜 거 말고. 그렇죠. 유튜브를 보실 때 김작가 TV를 보는 게 다른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에 많이 잡히는 건 네. 컨텐츠가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로 비중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짜시는 게 좋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 2,900에서는 지난번 2,900보다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한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탄은 이제 복기록에 하시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거는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기록하시는 게 내가 왜 선택을 했고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나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적고 그걸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 미화하게 돼 있어요. 자기 미화를 해야 정신병이 안 들지.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 들기 직전까지 자기를 까야 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질책을 하고 넌 이러면 안 돼. 이런 과정들을 겪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기록을 다 적으시고 왜 이걸로 넘어가는지를 또 기록을 적으세요. 네. 그러면 그런 게 패스트처럼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꼭 그거는 내가 앞으로 시장을 떠날 게 아니고 시장에 계속 붙어 있고 자산 관리를 여기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추천 간곡히 드립니다. 자, 그럼 국내 섹터로만 잠깐 돌아와서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네. KB금융,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 섹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네. 요 섹터들은 좀 올해 다시 이제 상승할 때마다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이제 한번 산을 만들어서 네. 큰 산 만들 놈들이 아니라
한번 산을 만들어서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제 접근하기 좀 애매합니다. 거기서 많이 반영됐다. 네, 많이 반영돼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반등은 할 거고요. 네. 또 이익 규모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친 이익 규모가 나오는데 또 돈을 그렇게 잘 보고 있다. 네,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줄 거니까 뭐 배당 내가 뭐 주식으로 벌지 않고 배당으로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선택지 중에 하나죠. 나쁜 선택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크게 아주 편안하고 아주 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건 아니다. 작년에는 님도 보고 뽕도 딴 거죠. 물론 저는 님만 보고 뽕은 못 땄죠. 네. 근데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게 작년이었고 오히려 차라리 금융주 쪽에서는 님도 보고 뽕도 딸라면 차라리 증권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 주가 빠졌어요 이번에. 네. 시장 빠지면서. 네. 근데 예탁금 안 빠지고 거래대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저의 입장은 옛날보다 아직도 거래가 엄청 많아요. 2019년, 18년 이럴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주가 빠졌기 때문에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네. 상황인 금융주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보험주도 약간 그렇죠. 근데 보험주 금리가 떨어져 갖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뭐 가능하다 얘들도. 그래서 금융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현대차기 현대모비스에 속한 자동차 섹터. 이거 사람 한장 나게 하는 업종이죠. 왜요? 아니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렇게 안 나쁘게 봤는데 어쩜 이렇게 계속 빠져. 근데 이게 8인치 웨이퍼 증설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도대체 얘들이 언제 공급해 줄 거냐가 핵심인데 제가 이제 8인치 웨이퍼 이거 너희들 증설한 거는 뉴스 나오잖아요. DB 하이텍이나 이런 회사들. 네. 그럼 당연히 NXP라든가 인피니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8인치 웨이퍼 라인 증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증설이 맞다면 하반기엔 풀려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작년에 못 다 했고 올해 지금 못 하고 있는 수익들 네. 적체된 자동차 이건 풀리니까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는 매출과 이익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가 있어요. 이 신규 성장 산업에 발을 얼마나 뻗고 있느냐의 여부예요. 즉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네.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가 프리미엄은 얘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몽땅 갖고 간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매장과 현대차 매장 모두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전기차를 다 봤어요. 어때요? 테슬라는 중고차 가격이 빠지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지금 미쳤어요. 새 차보다 더 비싸요. 15,000km 탔는데 새 차보다 더 비싸. 신차가 지금 결제해도 받으려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오래 걸리죠. 6개월, 1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한 8개월에서 1년 걸릴 어떤 건 거예요. 뭐 2년 기다린다는. 모델 X 같은 경우를 제가 보러 갔어요. 모델 X 갔는데 아예 가격도 없어요. 근데 작년 나왔을 때까지는 1억 3,900에 나왔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15,000원 탄 게 1억 4천 막이래요. 그런데 뭐 개선돼가지고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나오겠죠? 네. 근데 뭐 시트 갈고 뭐 이거 갈고 저거 갈고 하면 1억 6천, 1억 7천 나오겠더라고요. 1억 7천이면 살래? 이러면 투자를 할래. 그 돈으로 난 투자를 할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너 이거 1억 7천이면 살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테슬라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본차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막 질러올 수 있어요. 네. 사면 돈 버는 거야. 2년 타고 본전에 팔 수 있어. 지금 이 논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네. 약간 몇 달 전까지 약간 샤테크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사면. 샤넬이나 뭐 한정판 나이키 네. 이런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제 딱 갔다 와서 느낌 이거 중고차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근데 어쨌든 공급 늘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많아요. 언제 이게 공급이 원활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작년에 97만 대 정도를 했는데 올해 재추정은 170만 대에서 200만 대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게 보통 증가율이 줄거든요. 네. 개수가 많아지면. 얘네 안 줄어요. 얘네들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근거는 작년도 그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작년도 12월에 7만 대 했는데 올해 1월달 6만 대 했습니다. 자, 그럼 환산 치면 기가 팩토리에서 1년에 7, 80만 대를 한다는 거고 증설을 추가로 하면 100만 대 가능하다는 얘기고 프리몬토 공장에서도 뭐 대략 뭐 비슷한 수준의 걸 하고 거기다 텍사스 공장까지 추가로 들어가면 200만 대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200만 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딸린다. 이러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 시장을 다른 회사들이 얼만큼 갉아먹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주도권은 가지고 있고 26년도까지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적어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서 그러면 이 시장을 뺏어올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한국에서 가격이 거의 8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7천만 원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받아봐야 한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 정도 받으니까. 그런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다 받아요. 네. 다 받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차는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오닉 5는 언제 받아요?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뚫리는 거지. 이게 뚫려야 돼요. 이게 뚫려야 되고 지금 어차피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제대로 안 먹힙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베타 10.10까지 나오면서 지가 운전을 막 해요. 진짜로. 미국에서는 정말 위협적이에요. 미국에서도 판매는 늘 거라고 분명히 보고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도 열광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내 시장이 들어오면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힘을 다 못 씁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2.5. 자율주행 2.5 단계에서 업체랑 뒤치락 하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가 조금 더 훨씬 더 미세하게 더 좋을 거로 봐요. 제가 아직 시승을 못 해봤어. 현대차를 이번에 시승 신청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2.5는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1년 기다려야 돼. 이러면은 답이 좀 약하죠. 그렇죠. 근데 본질적인 본질 가치로 따지면은 가격은 이제 충분히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쌉니다. 충분히 싸서 여기서 전기차가 확실히 눈에 띄는 정도로 편입이 되어지면 매출에서 그래서 나는 현대차 관계자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해. 주가를 띄워라. 그러려면 전기차를 많이 팔아라. 대수를 채워라. 그래 너희들이 산다. 제발 플리즈. 알겠죠? 설마. 네. 알 거라고 보고. 근데 여전히 뭐 이렇게 모든 게 원활하지 않아서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럼 말씀하신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는 이게 참 치고 올라갔다가 수학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테슬라가 이번 4분기에 주당 2.5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성장률이 미친 성장률이 나오면서 올해도 거의 70%에서 100% 성장 사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4분기 2.5달러를 곱하기 4를 하면 1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10달러에서 20달러의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800달러라고 치면 네. 만약에 그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달러 내년에 주당 20달러 한다고 보시면 네. 지금 40배예요.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저는 안 샀죠. 700달러 봐도. 근데 뭐 1000배까지 간 적도 있지 않았나요? 1200. 네, 1200 갔는데 만약에 이게 되고 내후년까지 그림이 보이면 네. 내후년 성장을 그렇게 하긴 쉽진 않지만 이제 그 기가베를린이 또 런칭이 되거든요, 공장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지나서 70만 대 이렇게 뽑아준다면 또다시 그러면 연간 생산이 300 몇십만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마진율이 30%입니다. 미친 마진율이 나와요. 소프트웨어 업체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러면 30% 마진율 나오는 애들은 PER 배수 30배 줘도 가능하잖아요.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약 공격적으로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이게 맞다면 주당 20달러가 나온다면 한 10에서 20달러 사이 어디 즈음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 이게 렌즈가 너무 커서 이건 통계치도 안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성장하는 회사니까 무슨 사고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까지 감안해서 10에서 20달러로 보면 근데 만약에 20달러 쪽에 치우쳐서 나온다면 40배니까 그 다음에 20달러가 아니고 30달러 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30배 안짝으로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주가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 1분기 생산 흐름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뭐 이미 다 끝난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1분기에 4분기를 돌파하는 생산 대수를 만들어 준다면 그건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달러가 아니고
20달러를 보시려면 그럼 당연히 1분기에 상당히 성장을 해야 되고요. 네. 최소 제 생각에는 한 20에서 25% 정도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미친 가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2차 전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그 소위 말하는 매직 프라이스를 가격이 넘어버리면 네. 과연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막강한 수요가 대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나 폭발 사고가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가 미친 듯이 치고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회사에서 치고 나온다 해서 한 게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네. 못 치고 나와요 아직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무주공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이 무주공사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하면 돈이 안 남더라도 주가에서 다 만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삼성 네.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속해 있는 바이오 섹터. 지점장님, 이 섹터는 뭐 크게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쭤는 봐야 되니까. 바이오가 오래 쉬었습니다. 네, 오래 쉬었죠. 정말 오래 쉬었어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주식은 뭐 싸진 않은데요. 이 주식들은 싸진 않은데 바이오 중에서 기회가 조금 올 것 같아요. 바이오에서 몇몇 종목들이 톡톡 튀는 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근데 종목별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돼서 근데 너무 오래 쉬어서 한번 기회가 올 타이밍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는 바이오 좀 살펴봐야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대응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이오 쪽은 종목별로 개별주는 정말 위험하니까 그냥 ETF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많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약간 배치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배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안 올라가면 ETF가 올라갈까요? 안 오르겠죠. 그러면 이 대형주들한테 다 달려 있어요. 대형주들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얘네들은 가격은 싸진 않으니까. 네네. 이미 100배인데 100배의 주가를 받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런 거라서 오히려 ETF가 편한데 이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바이오는. 그 바이오는 진짜 공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대의 영역. 네. 운이 잘 맞아야 돼. 임상 3상에 열광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임상 3상?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또 사기꾼들이지 뭐. 불신이 좀 쌓여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건 진짜야 라고 아니 개 중에 진짜가 안 나오겠습니까? 한국 바이오에 지금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그러면 진짜가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진짜를 바꿔주는 거예요. 니네 진짜야. 정말 마일스톤 받고 돈 계속 받아. 이런 애들이 하나만 터지면 시장 확 바뀌겠죠. 확 바뀌면서 스타들이 빵빵 터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 만큼 작년까지는 거들떠도 안 맞는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종목별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열심히 하고 잘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업체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고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 중심으로 바이오를 보니까 이거는 사기꾼들 집단이야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주식 투자 관련된 영상에 보면 증권회사 다니시는 뭐 애널리스트 분이시든 아니면 네. 뭐 펀드 매니저든 지점장님이든 이런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에 이제 그 또 상승이 뭔가 예측이 좀 틀렸을 때는 네. 이제 댓글에 거 봐라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하락을 얘기하겠냐 뭐라도 사고 해야지 증권회사 돈을 벌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맨디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맞기도 한데 전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실제 마음속으로 하락을 생각하는데 네. 내가 이 증권 사람들이 사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할 것 같지는 또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쌓이면 자기 레pu테이션에 엄청난 리스크가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그건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 보유 편향이에요. 보유 편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이라든가 증권사 이렇게 저도 앞서 일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유 편향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몽땅 주식 들고 있거든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죠. 당연히 시장이 떨어져도 내 건 올랐으면 좋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저건 있어요.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결론이 좋을 것이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결론이 좋을 것이냐는 따져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결론은 더 좋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시장을 안 떠나요. 막 괴롭고 힘드는 과정이 있더라도 시장을 안 떠나는 거 긍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웬만해서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안 떠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부를 얻는다라는 말이. 맞아요. 원래 하방을 잘 맞추는 사람이 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인간의 심리가 이익에 대해서보다 한 3배 정도 더 크다고 맞아. 우리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을 맞췄을 때 훨씬 판타지가 크죠. 와, 대단하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서는 또다시 고점대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자주 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시행착오한 것들은 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참여하는 게 좋고, 그다음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면 기회구나. 내 마음이 꼴도 보기 싫어, 주식을 꼴도 보기 싫으면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계좌를 자꾸 열어보시면 위기구나. 아우 너무 좋아. 확신이 들어. 이걸로 부자 될 것 같아. 그때는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게 나쁘다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패가망신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건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냉정을 지키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그냥 뭐 교과서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구분하실 거고, 가능하시면 실전 경험을 많이 하시고 다쳐보신 경험이 많은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나하고 맞는 사람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너같이 할 거면 내가 뭐 안 한다, 안 해. 이런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은 뭔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의 동물적 감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깨지더라도 거기 가서 치고받으면서 경험을 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조금 제가 드렸던 말이 편안하신 분들은 이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등산로는 다양해서, 근데 그게 자기 성향에 맞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케이블카 타고 가야 돼. 나는 무조건 걸어가야 돼. 이러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니까, 그래 다양하게 그 방법을 취사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 얘기를 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말씀해 주신 증권맨 분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보유 편향, 그 말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와닿네. 보유 편향이죠. 보유 편향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올라가길 바라죠. 다들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자, 김작가TV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에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네, 거시경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수익을 벌어다 주는 거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됐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집중하는 게 거시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고요. 거시를 보시려면 금리의 동향 흐름 정도를 잘 추적하시면 거시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금리의 동향, 특별히 미국 연준의 동향은 증시각도의 TV에서 제가 유튜브 링크 고정 댓글 해놓겠습니다.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각상주 지점장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